우리로 치면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성인 초기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이제 중년기 될 때까지를 성인 초기로 보면 에릭슨은 이때의 과업을 뭐라고 보았냐면 친밀감을 이루느냐 아니면 고립되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새 와서는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너무나 이게 달라져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아직도 미혼이셔서 아직도 성적 실업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성적 실업뿐 아니고 아이 죄송해요. 어떻든 지금은 결혼하고 이것이 너무나 결혼과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봤더니 미국의 경우 남자들이 빈곤율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 입장에서는 남성들은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매춘을 하든이에요. 남자들은 돈이 있어야 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결혼도 매춘이다라고 봐요. 결혼도 매춘이다. 예,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 세계나 이런 동물 세계에서도 매춘이 일어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잘 봐가지고 이렇게 짝짓기를 해주면 뭐 먹을 걸 받는다든지 그게 매춘이죠 결국. 그리고 이 생물의 세계는 무조건 이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DNA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물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많이 번식시킬까. 그러니까 순놈들 보면 양들이 서로 싸우다 뿌리 얽혀 두 마리가 같이 죽을지언정 자기 DNA를 남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곤충들을 보면은 이 다른 순놈이 그 암놈 몸에 뭔가를 집어넣은 것 같으면 그거를 싹 이렇게 벗겨내고 자기가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이상한 삽 같은 게 있는 곤충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의 세계는 무조건 DNA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성욕이 강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개체는 죽는 거예요. 개체는 무조건 죽는 건데 DNA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좀 든든해하고 뿌듯해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이후의 인생을 제가 살려니 하는 환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근시안적이어서 자식하고 조금 더 나가면 손자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는 잘 생각 안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프로이트가 이제 우리 인간은 1차적으로 쾌락을 쫓게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초자로 대변되는 부모와 사회가 우리를 자꾸만 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신경질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억압. 이 억압이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딱 눌러서 저 내 마음 밑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억압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억압이 효율적이면 그냥 억압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을 건드리는 단서가 나의 현실에서 부딪히면 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밑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이 억압의 내용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투사도 마찬가지죠. 투사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이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미운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투사를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이제 저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탓을 하고 돌리고 합리화 지각해놓고 내가 늦게 나온 생각은 안 하고 뭐 오늘따라 차가 안 온더라 뭐
택시가 뭐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주지화는 마치 감정은 하나도 없는 듯이 이제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감정이 하나도 없는 듯이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방어라고 하는 것이죠. 뭐 부정. 일어난 사태를 이제 디나이 하는 거죠. 뭐 퇴행, 전치, 반동 형성, 동일시, 승화. 우리 승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언제 많이 쓰냐면 사춘기 때 많이 쓰죠. 승화라는 거는 사실은 물질이 고체에서 기체로 액체 상태를 안 거치고 바뀌거나 기체가 고체로 되는 것. 그것을 승화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적 에너지를 사춘기 때 승화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음악이나 예술로 승화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승화가 되냐고요. 승화가 안 돼요. 성적 에너지가 승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너무 건강해지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루트가 다른 것 같아요. 승화해서 될 게 있고 승화해서 안 될 게 있고. 네? 여자도 그런가? 여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성들도 성적 에너지가 있죠, 그죠? 여성들도 성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진짜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보통 남성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성들도 당연히 성적 에너지가 있죠. 예. 그 5번의 역할 실험을 보겠습니다. 이 역할 실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학 동안에 뭐 부업을 한다든가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뭐 연수, 독서, 뭐 개종, 회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환경이 주는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역할 실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심리사회적 모라토리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특권인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것도 못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지금 이제 졸업을 미루고 재학생이어야 취직이 잘 된대요. 바로 졸업을 해야. 그래서 뭐 5학년, 6학년 그렇게 얘기하죠. 대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교 중에서는 학점을 다 따도 그것만 유지하려면 또 몇십만 원 내라 그러죠, 요새는. 그래서 요새는 학교도요, 완전히 돈벌이에 눈이 멀었어요. 사립학교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돈 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을 하고 이게 진짜 대학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도 요새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친밀성에 대해서 슈테른베르크의 삼각형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성관계에서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이. 하나는 뭐예요? 패션, 열정. 사실은 열정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정만.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정말 일주일 만에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열정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열정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패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차원은 인티머시고 또 하나는 커미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정이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온정적 사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이 없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요새 사람들은 이제 우리 때는 내가 무슨 손해를 보고 내가 굉장히 그렇더라도 열정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재고 따지느라고 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딱 맞다. 조건이나 외모나 그 집 배경이나 딱 맞다.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만약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 뭐 열정까지는 몰라도 감정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어떤 이 인지, 감정, 정서, 의지, 행동 이렇게 볼 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감정은 오히려 총체적인 판단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싫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주고. 그래서 저는 감정을 존중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배우자와 감정이 없어요. 열정까지도 간두고서.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그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정과 관여가 있을 경우 환상적 사랑, 세 가지 모두가 있는 경우가 원숙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혼전 성교와 임신, 성병, 데이트 강간, 성추행, 성폭행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인 초기의 남녀들이 둘 다 성적 실업자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성적 실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뭔가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혼전 성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트 강간이란 거예요. 데이트 강간. 근데 대학생들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세요. 요새는 강간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성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이게 좀 이미지가, 데이트 레이프는 무엇인가, 뭘까요?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은, 여성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남성은 성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 꼬여서 마치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이 하지만 이 사람이 안 원하면 그건 강간이에요. 근데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성들이 여성들이 말하는 노우가 예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노는 노고 예스는 예스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합의가 되면 좀 나아요. 그죠? 합의가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에 희생되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일까? 어떤 여성들일까요? 어떤 여성들일 것 같아요? 예? 네, 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하면 성관계를 거절하는 건데 이 사람이 나 전체를 거절하는 줄로 알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거든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왜 중요한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너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딱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안 해주면 이 사람이 떠날까? 그래서 이제 막상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요새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긴 게 아마 무슨 일이 돌아다니는 게 왔나 봐요. 그래서 남자에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뭐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고 이 남자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 사람은 공부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유형이에요. 유형.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출세하면 나를 안 보는 거죠. 그런 심리는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버림받지 않으려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bandonment anxiety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기불안,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 우리 인간은요, 가장 무기력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누구나 abandonment anxiety가 있어요. 내가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으면 난 죽을 거다. 그게 있으나 그래도 이게 아주 심할 정도로 내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쉽게 줄 정도로 이게 크다면 이게 굉장히 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계선 인격장애인 사람들이에요. 경계선. 제가 이제 그거는 하질 못했지만 어쨌든 경계선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하고 자아상도 불안정하고 대인관계도 불안정하고
감정도 불안정하고 그 내면에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트 레이프를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자, 성병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성병도. 그래서 성병 경우는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 아기한테까지도 영향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성추행, 성폭행. 제가 이제 엊그제 들은 얘기가 어떤 분이 공무원으로 쭉 이제 일하시다가 은퇴를 해서 그 다음에 유치원 차량 기사로 재취업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사전 교육을 받는데 여자애가 예뻐도 안아주지 마라. 뭐 넘어져도 뭐 일으켜주지 마라. 뭐 그런 거를 교육을 받았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과거에는 그게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그게 성추행인지도 모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만지거나 그런 걸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고발되고 의식이 생긴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순수한 그 아이를 이뻐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세상. 너무 끔찍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진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 문제, 이게 이제 성인 초기에는 결혼과 취직,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결혼은 제가 지금 말했듯이 대학교 가서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고, 이 세 가지 차원은 이제 열정이 있고, 관여가 있고, 또 인티머시가 있고, 이런 것들. 취업은 오늘날 진로 이론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맨 끝에 보면은 저성장 고도기술화 시대에는 직업 특성이 달라지고 세계화 정보와 노동 유연성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없는 것만 인간이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몇만 명씩 일하던 것이 이제는 몇 명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어떤 인간이 모순에 봉착한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 진로, 결혼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Personal is political, 그렇죠? Personal is political. 이거는 그 페미니즘의 모토입니다. 페미니즘의 모토.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을 그러니까 양성 평등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의 어떤 클럽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열심히 텍스트도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커피 좀 타와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개인적 장면에서 하는 것이야말로 거기 다 정치가 스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개인의 삶의 콘텍스트에서 진짜 내가 민주적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적이지 않은 거는 고사하고 우리 가정이 민주적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페미니즘은 여성만 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공히 해방하겠다는 거지만 그 방법상에서 레디칼한 것들은 이렇게 거부감을 주기도 하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모토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는 일이고, 이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이 지복, 그러니까 아주 블리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지극한 복이 무엇일까? 네? 일을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일을 갖고 있는 게 복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돼서 거기서 돈도 벌 수 있지만 그게 내 일일 때 그게 지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었을 때 그걸 지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우자는 자신의 반쪽일까? 0.5 플러스 0.5는 일이 되는 게 결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뭐겠어요? 0.8 플러스 0.2? 뭐겠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결혼은 내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일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공유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경우 인고 부부다, 뭐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것을 병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상대가 없을 때 내가 서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메타포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혼자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겉에서 볼 때만 부부고 딱 이렇게 별로 공통점이 여기 자녀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는 부부들도 있죠. 아예 이렇게 떨어져 사는 부부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심지어는 이혼하고 양가에 안 알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네끼리는 이혼을 하고 양가에는 안 알리고 행사 때만 착착 가고 디스플레이 부부라 그러죠.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제 뭐 말은 그렇죠. 우리 부모님 충격받으신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집안에 살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심리적 이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심리적 이혼. 아주 심한 경우는요. 밥도 따로 해 먹고 아예 따로. 근데 이제 사회적 체면이 너무 중요해서 이 법적인 것만 안 처리했을 뿐이에요. 예. 법적인 것만 안 처리했을 뿐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자, 1 곱하기 1은 1. 굉장히 재밌죠? 예, 1 곱하기 1은 1. 예. 우리 동화책을 보면 그들은 결혼하여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사람을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결혼을 해보면 정말 알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단점이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신혼이 무슨 달콤한 핑크빛, 뭐 장미빛 이게 아니라 신혼 때야말로 파워 스트러글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너는 이거 하지 마라 어쩌고 막 이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연애할 때는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만의 방식을 이렇게 하는데 내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하고 싶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싸우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 싸움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싸움 후에 훨씬 더 친밀해지고 생산적이 되고 발전적이 된다면 싸움은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 될 텐데 싸우고 나서 감정만 상하고 그럼으로써 나중에는 둘이 싸우지 않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억압된다면 언젠가는 터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부부들 중에서 의외로 이야기를 하면 싸우니까 안 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싸우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개그 콘서트인가, 저는 개그 콘서트란 걸 그때만 딱 봤고 요새는 안 보는데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어쩌다 볼라 그랬는데 이상해서 안 보는데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화가 필요해. 진짜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를 하려면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들으려면 내 생각을 괄호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그것만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